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명윤리 그리고 사랑과 성윤리로 이어지는 대단원 2단원의 뒷부분, 우리 저번 시간에는 죽음과 자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동물 실험이라는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동물 중심주의 학자 2명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 성윤리에서는 에피쿠로스와 배려윤리 학자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학자를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윤리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두 사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는 저번 시간 대단원 2단원 학습지 뒷면을 활용하면 되고요. 필기도구랑 옆에 교과서랑, 그리고 컴퓨터랑 이렇게 준비 다 됐다면, 지금부터 동물 실험에 반대했던 두 사상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중심주의라고 하면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라고 나뉘는 자연에 대한 자연에 대한 학문들 중에 윤리 학문들 중에 동물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거고 이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생명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과학과 윤리라는 대단원에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동물중심주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 이름 먼저 볼게요. 한 명은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레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모두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상가들이에요. 근데 싱어와 레건이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상적인 이유, 근거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게 조금씩 달라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를 계승한 학자고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의무론을 계승한 학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꼭 상충하는 혹은 대비되는 학문으로 자주 등장했던 학문들이죠. 그래서 두 사상을 각각 계승한 싱어와 레건의 입장도 결과적으로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범위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유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도덕적인 고려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싱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싱어 먼저 살펴보면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이에요. 동물을 해방시키자라는 내용의 책인데요. 동물 실험이나 동물 학대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과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주제가 담긴 책이 바로 동물 해방론입니다. 이 동물 해방론에서는 인간의 육식에 대해서도 약간 다뤄요. 인간이 육식을 위해서 동물을 공장식으로 사육하고 또 동물들의 어떤 고통이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거든요. 특히나 어떤 것에 대해서 다루냐면 우리 인종차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모두 이해하죠. 지금 인종차별 자체가 인종차별 뭐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는 인간과 다르고,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고, 인간이 더 우월하고,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인종차별 같은 종차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도덕적 고려 기준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이 싱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리주의를 계승합니다. 공리주의를 계승해요. 그래서 사실 벤담 있죠. 특히 벤담. 벤담이나 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학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피터 싱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벤담이나 밀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도덕 원리나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데 조금 더 집중했고 동물 실험이나 이런 구체적인 상황마다 이야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도덕적인 뭐 고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룬 학자가 이 공리주의를 계승한 피터 싱어이기 때문에 싱어를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벤담의 지문이 동물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의 지문으로 등장할 때도 있어요. 자, 일단 공리주의를 계승했는데 어떻게 계승했냐면 소극적 공리주의. 로 계승을 합니다. 이 소극적 공리주의라는 거는 공리주의라는 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의견이잖아요. 근데 소극적이라는 건요, 여러분, 공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쾌락은 최대한 높게, 고통은 최대한 낮게 하는 게 공리주의의 어떤 도덕적인 목적이라면 이 소극적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고통의 감소에만 집중하는 입장인 거예요. 쾌락을 막 높이는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없애는 데만 집중을 하자라는 게 소극적 공리주의예요. 이 소극적 공리주의는 어떤 쾌락을 높이려고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의 감소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싱어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고려 기준은 바로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감자 받을 숫자거든요. 느끼고 받는 능력을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해요. 이 쾌고 감수 능력이 인간과 동물이 다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때리면 아프듯이, 사람을 때리면 아프듯이 동물들, 특히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돼지, 소, 말 이런 그 동물들도 때리면 똑같이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이 인간과 동물이 동일해요. 물론 여기서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은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이 똑같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싱어는 이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공리주의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모든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때 귀족이라고 해서 행복이나 고통을 크게 계산하거나 돈이 없는 존재라고 해서 쾌락과 고통을 낮게 계산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1로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 있었죠. 공리주의 다룰 때. 그런 것처럼 만약에 동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동물이 있다고 했을 때 동물도 똑같이 1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똑같이 1로. 이렇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동물과 인간이 똑같이 가진다는 점. 그래서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싱어가 처음 말한 거는 아니지만 이 단어로 이제 구체화한 게 싱어고 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벤담이나 밀 같은 공리주의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점. 근데 이제 싱어의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에서 이 쾌고감수 능력이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걸 평등하게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때 이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돈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쾌락과 고통이라는 어떤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건요, 여러분. 인간이 먹는 음식을 동물에게 똑같이 줬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죠. 인간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동물에게는 너무나도 고염도의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건 인간과 똑같이 고려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을 고려해 주는 만큼 동물을 고려해 주라는 거예요. 방식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고요. 요게 시험 문제나 뭐 수능 문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게 고려하는 게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레건도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동물 권리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싱어는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을 썼다면 레건은 동물 권리론이라는 책을 쓴 거죠. 이 레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무론을 계승했어요. 의무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칸트죠, 칸트. 칸트의 의무론을 계승했는데 이 의무론을 계승하면서 칸트 하면 생각나는 게 정식이고, 그쵸? 도덕 법칙의 형식, 정언명령의 형식인 정식이고 거기에는 이제 보편성 정식과 인간성 정식 두 가지가 있었죠. 이때의 인간성 정식이라는 건 타인과 나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다. 동물도 그렇게 목적으로 대우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레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존중받을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 레건의 도덕적 고려 기준을 한번 볼게요. 레건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동물의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세워요. 삶의 주체일 수 있는 존재. 삶의 주체. 이 삶의 주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기 욕구나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 인간은 당연히 자기 삶의 주체죠. 이런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동물들이 어떻게 삶의 주체가 되는지 보면 여러분들 동물들도 자기 욕구나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내리고 있다고 합시다. 비가 막 내리는데 강아지가 아이고 미안해요 그림 강아지가 빗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붕이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지붕이 없는 집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요 강아지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쵸? 당연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의 욕구, 그리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내 복지를 생각해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아지처럼 다 똑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레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은 어떤 류냐면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돌고래나 여러분들이 잘 떠올릴 수 있는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들, 똑똑한 포유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파충류 해당되지 않죠. 포유류만 얘기했죠. 물론 이거는 레건이 제시한 기준이에요. 왜냐면 레건이 동물들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조사했을 때 자기의 욕구나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만한 동물을 찾아보니까 그 기준점이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레건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레건이 생각하기에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내재적 가치라는 거는요, 안내자에 있을 제자예요. 가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가 얘기했던 인간성 정식에 나오는 목적이라는 단어 있죠? 나와 타인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경우. 그래서 이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도 삶의 주체이고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존중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이해되나요? 이때 여러분 외재적 가치라는 말이 내재적 가치와 대비되는 단어인데 외재적, 박과대자를 쓰는 경우에는 가치가 이 존재의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때 가치가 밖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쓸 때 이 물건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의자 같은 거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녔다기보다 의자가 사람들이 앉는다는 목적에 부합할 때 의자로서 가치를 지니잖아요. 이런 걸 외재적 가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재적 가치는 가치가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우리 방금까지 싱어와 레건 두 동물중심주의 사상가들을 알아봤어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를 계승했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쾌고감수 능력이 인간과 동물이 똑같은데 만약에 차별하면 그건 종차별과도 같다. 그래서 이 쾌고감수 능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인간과 동물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하고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동물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한다. 그래서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동물 권리론이라는 책을 쓴 레건은 의무론을 계승했기 때문에 어떤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존재가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요. 이 동물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이유를 보면 도덕적 고려 기준은 삶의 주체인 존재는 전부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삶의 주체라는 건 자기 욕구나 목표를 위해 행동하는 존재를 삶의 주체라고 하고 이런 경우 동물을 한번 바라보면 어떤 동물인가 바라보면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어와 레건 보면은 요 두 사상가는 동물중심주의 내에서 싱어와 레건 요렇게 비교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동물중심주의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 인간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와 함께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수능에 굉장한 빈도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에도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가 많아진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현대에 아주 필요한 윤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준 내용 다시 곱씹어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내용을 다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성윤리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성과 사랑윤리를 한번 알아볼 건데, 성윤리나 사랑윤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예요. 여러분들과 얼굴 보면서 수업하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할 텐데, 지금 이 이론 강의 노트에서는 딱 사상가들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기초 지식이 되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고 재미있는 성과 사랑에 대한 대화를 우리가 교실에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의 의미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성의 의미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잘 알고 있죠? 생물학적 의미,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남과 여라는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성이 있어요. 젠더라고 부르는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성을 우리 그 사회문화적인 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치도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식적 가치예요. 우리가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생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종족 보존을 위한 성활동 그리고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생식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쾌락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성이라는 게 성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 성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인과 스킨십을 하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쾌락적 가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격적 가치가 있어요. 이 성적인 어떤 쾌락에서 더 나아가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서로의 자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 성이 작용을 했을 때 이걸 인격적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 왜 꺼냈냐면요.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 쾌락적 가치에 대해서 경계했던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에피쿠로스라는 학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대의 정신적 쾌락주의자 였던 학자죠. 에피쿠로스가 쾌락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쾌락적 가치만을 너무나 심각하게 추구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어떤 경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쾌락의 역설.
쾌락의 역설이다. 역설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거꾸로 역자의 이야기 설자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한다. 쾌락이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가 될까? 쌤이 쓴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쾌락의 역설로 인해서 감각적 쾌락에 너무 집착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 너무 심하게 추구하는 경우에 오히려 결핍과 고통을 얻게 된다는 점.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왠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요 예시를 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를 들기 위해 성욕만큼이나 우리 욕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식욕. 이거는 예시라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위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위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생겼나?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대충. 그렇다 칩시다. 자, 이게 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위의 특징이 뭐냐면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비만의 치료 방법으로 하나가 위절제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나요? 위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양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위는 쭉쭉 늘어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양만 먹어. 그러면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 밥 먹을 때 어때요? 그냥 어느 정도 먹었다 싶을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배가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먹죠. 이만큼. 선생님 작년 우리 2학년 7반에 라면을 혼자서 4~5개씩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배가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먹는 거죠. 이렇게 위의 용량보다 더 많이 먹을 경우에 위가 어떻게 돼요? 쭉쭉 늘어나서 이렇게 되겠죠. 더 커졌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원만큼을 그려볼게요. 한 이 정도죠. 이 정도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르죠. 요 공간이 남잖아요. 요 공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지만 배가 터질 만큼 부르겠죠. 자, 여기 보세요. 요게 뭐냐면 원래 있지 않았던 결핍이에요. 그쵸? 그리고 배가 꺼지고 나면 요 공간이 전부 다 비는 거기 때문에 이마만큼 배가 고플 거예요. 위가 이만했을 때 배가 고팠던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고통이겠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때요? 즐겁지 않아요. 예민해져요. 결핍이 느껴져요. 공허해요. 그래서 식욕처럼 이렇게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결핍과 고통이 느껴지는 것처럼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도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추구하잖아요. 그럼 어느새 결핍과 고통을 얻게 돼요. 이전에 했던 스킨십으로는 내 결핍, 성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집착하거나 너무나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쾌락적인 어떤 그 욕구 자체도 결핍과 고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쾌락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쾌락들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추구하는 것을 많이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피쿠로스가 그 성의 쾌락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다음으로는 배려윤리로 넘어가 볼게요. 배려윤리. 배려윤리는 실천윤리학, 그러니까 현대에 나온 윤리학 중에 하나예요. 이 배려윤리는 정의중심 윤리를 보완하면서 나왔어요. 정의윤리라고 불리는 정의중심 윤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페이지 69쪽 보면은 길리건과 나딩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그 문장으로 한번 그 교과서 장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길리건이라는 학자를 먼저 볼게요. 배려윤리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배려윤리를 처음 시작하고 이야기했던 길리건이라는 학자를
빼놓을 수 없어요. 사실 길리건과 나딕스는 둘 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배려윤리는 여성윤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윤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선생님이 생물학적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젠더로서,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성으로서의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생물학적 여성들이 이 배려윤리에 강하다는 게 아니라 젠더로서의 여성들이 이 배려윤리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리건은 기존의 윤리를 정의중심 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의중심 윤리가 굉장히 남성 편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젠더로서의 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젠더로서의 남성 편향적이다. 즉, 남성들이 잘하는 윤리인데, 이 정의중심 윤리가 각광을 받고, 심지어 콜버그라는 학자는요, 이 정의중심 윤리는 1단계에서 6단계에 해당하는 추론 능력 중에, 도덕적인 능력 중에 6단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3단계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러면 여성들이 잘하는 3단계에 비해서 남성들이 잘하는 그 6단계로 정의중심 윤리가 각광받게 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여성이 잘하는 어떤 배려심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뭐 이런 그 도덕적인 어떤 그 학문의 성향들 때문에 동향 때문에, 그 학문의 동향 때문에 길리건이 이것을 경계하고자 나온 거예요. 이 정의중심 윤리 같은 경우에는 중시하는 것들이 정의, 공정함, 이성, 권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 정의중심 윤리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칸트,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롤스라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이런 사상가들은 정의, 공정, 이성, 권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라고 비판하게 되면서 편향이라는 건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윤리를 다룰 때 이성적인 추론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의중심 윤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배려중심 윤리가 함께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배려중심 윤리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은 배려, 책임, 돌봄, 공감, 이런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리건이 봤을 때 이런 배려중심 윤리는 젠더로서의 여성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가치들이다. 여성중심적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정의중심 윤리와 배려중심 윤리를 이야기했을 때 길리건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중심적인 내용은 정의중심 윤리를 3단계로 내려버리고 배려중심 윤리를 6단계로 올려버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성평등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텐데 정의중심 윤리가 중요한 만큼 배려중심 윤리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두 가지의 윤리가 서로 우위를 가를 수 있는 어떤 단계로서 위치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게 길리건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호 보완 그리고 양립을 강조했습니다. 양립이라는 거는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쓴 책 이름이 뭐냐면요. 길리건의 Two Different Voices예요. 이거 이처럼 썼는데 이가 아니라 오예요. 두 다른 목소리로, 다른 목소리로라는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다른 목소리로라는 책이고, 이 정의중심 윤리와 배려중심 윤리가 이야기하는 정의, 공정, 이성, 권리라는 가치, 배려, 책임, 돌봄, 공감이라는 가치를 둘 다 함께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사상가들을 이야기해주다 보면은 압도적으로 여성 사상가보다 남성 사상가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 공정, 이성, 권리에 대해서 다루는 윤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윤리들도 이제 함께 중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상이고 길리건이라는 사상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길리건을 계승해서 배려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나딩스라는 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나딩스는요, 여러분, 배려라는 거는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사는데 배려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딩스는 관계 중심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관계 중심 윤리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심의 윤리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추상적인 원리 그리고 정당화 되게 중시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따지는 거.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게 나딩스의 입장이었어요. 즉, 그 상황이 일어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배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종류. 배려의 종류는, 나딩스가 이야기한 배려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적 배려라는 거고요. 하나는 윤리적 배려라는 거예요. 자연적 배려는요, 배려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 관계를 맺죠. 특히 어머니와, 우리 이거 여성윤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 모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배려를 자연적 배려라고 합니다. 이 자연적 배려의 특징은 모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어머니가 자식들을 배려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배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으로 배려해줘요. 이런 배려의 형태가 자연적 배려입니다. 반면에 윤리적 배려는요, 우리가 크면서 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를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배려하는 경우를 윤리적인 배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적 배려는 배려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배려가 몸에 배서 나오는 건데 윤리적인 배려는 이 배려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의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려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윤리적 배려라고 했을 때 나딩스는 둘 중에 어떤 윤리를 추구했을까요? 단어만 보면 왠지 윤리적 배려를 추구했을 것 같지만 자연적 배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런 무조건적인 배려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적 배려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배려 안에 윤리적 배려가 예속되어 있어서 결국에 자연적 배려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윤리적 배려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배려해야지 라는 의식을 가지고 배려를 하게 되는 건요.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무조건적인 배려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즉, 자연적 배려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윤리적 배려를 하는 거죠. 혹은 학교에서 배워서. 근데 이 윤리적인 배려는
자연적인 배려보다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배려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배려하는 형태의 배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배려는 결국엔 자연적 배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연적 배려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배려 자체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여기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배려의 범위로 넘어가 볼게요. 라딩스는 배려의 범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요. 배려의 동심원. 여러분 동심원이 뭔지 알아요? 동심원이라는 건 여러분 물에 돌멩이를 탁 던졌을 때 돌멩이가 물에 톡 떨어지게 되면서 돌멩이가 떨어진 위치를 중심으로 작은 원에서 점점 큰 원을 이루는 파동이 일죠. 이렇게 원이 점점 어떤 한 중심을 위주로 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동심원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동심원, 그러니까 동심원의 중앙에 위치한 걸 나 자신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려해야 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 배려해야 하는 존재를 지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 혹은 멀리 살긴 하지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내 친구들 혹은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이런 배려가 또 다시 더 큰 원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점선으로 그려놓을게요. 이 지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퍼져나가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일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해외 원조 있죠. 여러분들 TV에서 유니세프 광고 같은 거 보면 해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 문제를 이렇게 비추기도 하고 기부에 대한 안내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기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하는 행동도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지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점점 배려가 확장되죠. 나라는 존재에서 시작해서 점차 배려가 확대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배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배려가 더 확대되고 나면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까지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나딩스가 이야기했던 배려의 범위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동심원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더 크게는 지구 환경까지 배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상가가 바로 나딩스예요. 자, 우리 교과서 본문 잠깐 보고 올게요. 자, 비상교과서에 나와 있는 69쪽에 나와 있는 배려윤리 대표학자 길리건 그리고 나딩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사진 보면 조금 흐리긴 하지만 요 사람이 길리건, 요 사람이 나딩스입니다. 길리건이 한 이야기 먼저 알아볼게요. 밑에 보면 다른 목소리로 나는 The Different Voices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문구라는 거 나와 있죠.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배려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다. 이 여성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을 의미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견해와 달리하는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여성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 지을 뿐만 아니라 배려의 능력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즉, 정의중심 윤리가 이야기하는 정의,
권리, 공정, 의무 이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까지 고려하고 배려하는 이 능력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점. 즉, 요런 남성 중심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여성 중심적인 윤리에도 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자, 나딩스로 넘어가 볼게요. 타인을 도덕적으로 만나는 관계인 윤리적 배려는 우리가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연적 배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아까 자연적 배려라는 거는 모자 관계, 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를 향한 우리의 동경과 열망이다. 우리는 서로 배려의 관계 속에 남아있기 위해 도덕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자연적 배려에서 깊은 감동을 얻고 이거를 좋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되기를 원해서 윤리적인 배려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속된다고 했었죠. 자연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윤리적 배려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윤리적 배려는 결국에 다시 자연적 배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자, 다시 이론 강의 노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성윤리 세 번째 주제는 양성평등이에요. 요즘에도 크게 이슈가 되는 그 주제 중에 하나죠. 양성평등에서 살펴볼 학자는 보부아르라는 학자예요. 선생님과 윤사 시간에 수업을 같이 들었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어렴풋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부아르를 선생님이 어디서 이야기했었냐면 실존주의 할 때 사르트르라는 학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사르트르라는 학자를 얘기했었는데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했던 여자 학자입니다. 이 보부아르는 여성이에요. 둘이 사랑을 해서 계약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세 가지 있었어요. 쌤이 사실 이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준 적이 있지만 안 들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쌤이 살짝 이야기해 주고 넘어갈게요. 계약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인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된다라는 항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조건이죠. 근데 실제로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연인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보부아르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계약 결혼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은 1920년대 프랑스에서 만났어요. 이때 프랑스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이었고 억압적인 사회였어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 결혼은 신문 기사에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즉, 이 두 사람은 기존의 관습이나 본질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실존을 본인이 만들어갔던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본질에 얽매이거나 관습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주체적으로 멋있게 자기가 나름대로 설정해서 만들어가는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이런 학문을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이 실존주의자였던 보부아르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공감이 가나요? 네, 사실은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권리 억압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그만큼 남성들도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뭐 맞이로서의 책임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이렇게 그 사회문화적인 어떤 남성의 성 역할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하고 배려해 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어디 우위에 더 두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그 동등한 위치에 두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가는 사회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양성평등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점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요. 요즘 나온 책이기도 한데요. 지금 집에 있으니까 여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런 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사랑윤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랑윤리 첫 번째 사상가로는 마르셀이라는 사상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마르셀이라는 사상가는 역시나 실존주의자입니다. 사랑윤리에서는 여러분 사상가 딱 두 명만 살펴볼 건데 이 사상가 두 명에 너무 집착하거나 막 달달달 외우려고 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사랑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은 사상가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성을 연결지었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은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다루기에는 어, 굳이 이렇게 이론 강의 노트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등교하게 되면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 일단 마르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연인과의 관계에서의 창조적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적 성실이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 있죠. 상대에 대한 헌신과 신뢰를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 창조적 성실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헌신과 신뢰를 발휘해야지만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성실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처음에는 성실했다가 자연스럽게 식어간다고 해서 성실을 노력하지 않고 창조해내지 않으면 이 헌신과 신뢰가 발휘되지 않게 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나 사람이 변했네 라는 생각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사랑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 이런 헌신과 신뢰를 발휘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실존주의자였던 마르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에리히 프롬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에리 프롬은 교과서 68페이지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이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선생님, 이 책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보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랑을 철학적으로 고찰해 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혹은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런 책들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네 가지 사랑의 기술을 얘기해요. 이 네 가지 기술은 간단하게 책임,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거.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는 거. 두 번째로는 이해. 단순한 행동의 이해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상황과 맥락 자체를 깊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경하는 것.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마지막 기술로는 보호를 이야기했어요. 보호는 다른 말로 관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랑의 마지막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네 가지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점.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사랑 윤리까지 알아본 거예요. 오늘 중요했던 내용들은 요 싱어와 레건의 비교하는 문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성윤리에서는 쾌락의 역설을 이야기했던 에피쿠로스의 입장, 쾌락의 역설의 의미들, 그리고 배려윤리에서는 길리건과 나딩스라는 배려윤리 학자들이 각각 배려윤리라는 것을 어떻게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 배려라는 것을 어떤 종류로 실천할 수 있고 또 어떤 범위로 실천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관계중심 윤리로서 이야기했다는 점. 을 기억하면 되고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하기도 했던 이 보부아르라는 실존주의자가 이 여성이라는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젠더,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편견을 없애야지만 양성평등이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그리고 사랑윤리에서는 마르셀이라는 실존주의 학자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에 대해서 헌신과 신뢰를 성실하게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책임, 이해, 존경, 보호라는 네 가지 기술을 이야기했다는 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단원 2단원의 모든 사상가들의 입장을 정리한 거였어요. 중간중간 사상가의 입장은 아닌데 좀 이론적인 부분이긴 하다.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쌤이 일부러 그냥 넘겼어요. 왜냐면 얼굴 보고 교실에서 더 재밌게 수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상가들을 위주로 강의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때 언제든지 다시 틀어보고 다시 복습하고 다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상가들을 위주로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회와 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디어 대단원 3단원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푹 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